네, 반갑습니다. 유병준이라고 합니다. 행정사 강의는 아마 제가 제일 오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험, 1회 시험 치기 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금 올해 10회잖아요. 올해 10회였고 내년 이제 11회인데 여러분 내년도 11월 준비하시죠? 11월 준비하시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가면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변하는 패턴, 그 다음에 또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어떤 자세 이런 부분이 보이진 않지만은 몇 년 단위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에서 1차로서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하고 뭐가 좀 다르냐, 과목의 어떤 특성이 뭐냐, 뭐 이런 게 먼저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고, 그럼 여기 맞춰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일반적인 또 수험생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는 듀얼로 공부한 거하고 또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어요? 선생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선생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행정학에서는 이걸 동기부여라고 부르거든요. 행정에서 얘기하는 동기부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려면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데 동기가 부여되려면은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극을 만들어주는 게 선생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다가 1인 3역 하실 겁니다. 직장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의 또 역할이란 것도 있고 그 과정에 또 수험생의 역할까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맡아서 하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 쉽지 않은 과정을 우리가 이제 뚫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올해 되신 분, 작년에 되신 분, 또 그전에 되신 분, 여러분들 앞에 먼저 거쳐갔던 선배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겪어갔거든요.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스님은 60대 중후반쯤 됐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많이 하셨고 또 뭐 근데 수험생을 굉장히 참 건실하게 해줬어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영어처럼 단어장 만드시라고. 단어장 만들어갖고 행정 용어집을 하나 만드시라고요. 단어를 알아야지 영어는 독해야 되잖아요. 사회과학은 전문 용어거든요.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 싸움이니까 용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단어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갖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실천하신 분은 진짜 드물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선생님은 단어장을 이렇게 우리 카드 같은 거 요만 거 있잖아요. 요만 카드에다가 이렇게 써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정말로 써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거를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셨거든요. 1차는 좀 쉽게 되셨고 2차도 한 해 약간 중간에 뭐 변수가 생겨갖고 늦어졌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원하는 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인간이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게 없구나.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직장 생활도 하시고 이것도 하고 막 병에서 하셨거든요. 그래도 또 되듯이 되시더라고요. 공부에는 나이는 없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하죠. 기억력이 감퇴해서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죠. 근데 사회과학은요, 이런 게 있어요. 사회과학은 기억력은 감퇴되는데 우리가 상황의 판단력, 이해력 이런 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를 하면서 경험치라는 게 있거든요. 경험치를 바탕으로 들어간 것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행정법이나 민법을 공부하시면은 판례가 나올 겁니다. 그 판례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걸 겪었다면은 이해하기 훨씬 빨라집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것처럼 젊었을 때는 암기력이죠. 암기력인데 암기력과 이해 또는 상황 판단입니다. 상황 판단인데요. 두 가지가 뭐 같이 가면 좋겠지만 두 개 같이 가기는 어려워요. 같이 가기는 어려워갖고 약간 좀 상반된 경향을 가지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건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대신에 이쪽 파트는 어때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커버할 수 있다.
공부할 때 암기라는 게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암기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부 있잖아요. 암기력 테스트였어요. 근데 암기력이 진짜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했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생각 돌아와서 보면은 암기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단어는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를 알아야 될 건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서 많이 묻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 스타일을 보면은 개념형 문제가 있어요. 개념형 문제. 두 번째는 분류형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거든요. 모든 시험은 다 똑같아요. 모든 시험은 똑같은 게 뭐뭐를 묻는 거 이게. 공공재란 뭐냐, 공유재란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 이게. 묻는데 해석을 달리 하는 겁니다. 이런 건 기본기에 잡히면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분류형 문제가 있어요. 분류형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공직의 분류에는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이 있다. 경력직에 또 뭐가 있다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이런 거 행정법도 똑같고 민법도 똑같아요. 이런 분류형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이 두 가지만 합치면은 두 가지는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럼 용어를 다 알아야 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용어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싹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기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암기를 많이 하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으로 공부를 많이 암기하려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요. 아니 공부를 어떻게 점수가 떨어집니까? 그래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하시면요 점수 올라가다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많은 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만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나머지 어때요?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별 판단이 제일 좋아요. 상황 판단. 이 파트가 그 이름 많이 들어갑니다. 상황 판단. 이런 상황에서 뭐가 답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성입니다. 일단 두 개의 기본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사 시험에는 행정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 시험은 법과목과 비법과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사에서는 특히 대부분이 뭐죠? 대부분이 법학 과목입니다. 대부분이 법과목이고 법과목이 아닌 비법과목으로서 행정학이 존재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논리구조도 다르고 완전 180도 달라요. 그래서 그 특성을 좀 빨리 좀 캐치하셔야 돼요. 법학에서는 기준이 뭐냐면 법적 판단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판단할 때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어때요? 법적 판단을 한 겁니다. 법적 판단이에요. 그럼 법적 판단하면은 법적 판단의 최고의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할까요? 자, 사회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이란 게요. 법적인 판단, 경제적 판단, 정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 여러 가지의 판단이 있어요. 근데 법학에서의 판단은 뭐죠? 법적 판단인 거예요. 그 법적 판단은 마지막에 누가 할까요? 그렇죠. 판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법적 판단을 하는 마지막 수문장은 판사예요. 그 판사가 내린 결정입니다. 판사가 내리는데 이런 것은 어디요? 판례로 부르죠. 그죠? 판사가 내리는 것이 모음이잖아요. 이게. 판례죠. 그래서 판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동정 유사한 상황에서는 똑같은 판례가 나오고 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판례도 변경이 된 경우는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판례가 유사한 판례가 계속 집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적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때요? 법적 판단해 준 거죠. 그래서 보통 어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식이 들어가잖아요. 시험 문제도 똑같아요. 시험 문제 어때요? 관료 열고 다툼이 있을 때는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법적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패턴이라는 게 판례에 대해서 유사한 패턴을 잡아주면 어때요? 공부가 끝이 나요 이게. 그래서 법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때요? 오래 공부하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패턴이 나오니까. 그런데 행정학은요.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양광 사업은 좋은 사업인가요? 원전의 백지화는 좋은 사업인가요? 아니 원전 재개가 좋은 사업인가요? 풍경이 좋은 사업인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게 답일까요? 이걸 법적 판단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법적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행정학에는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는요,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또는 사회에서 볼 때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사회 통합적 시각. 이걸 그냥 사회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행정학에서는 합리성이라고 불러요. 합리성. 행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라고 물을 것을 어때요? 합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행정에서 말하는 이 합리라는 개념은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나와요. 그럼 법학에도 판단이 합리란 말 쓰나요? 맞아요. 법도 합리를 써요. 이걸 법적 합리라고 불러요. 법적 합리는 뭐냐? 합법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합법성. 그러니까 법학에서는 합법성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을 내지만 행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정책 판단은 보통 어때요? 뭐 선거라든지 또는요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통상 많이 판단 기준을 잡아요. 반면에 경제적 측면은 우리가 보통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불러요. 경제적 타당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게 보통 뭐 능률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요.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이 행정학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은 행정학을 뭐 저런 과목이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여러분 공부를 아직 조금 해보셨으면 알아요. 공부를 조금 해보셨으면요. 행정학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밖에서 기다리면서 우리 수험생분이 있었던 합격기 한번 읽어봤거든요. 몇 개 읽어봤는데 그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합격기 잠깐 읽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도 행정학 공부하면서 참 많은 고통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다라는 과정이 살짝 나와 있어갖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려운구나 어렵게 느꼈구나 라고 봐요. 그래서 뭐 역사도 나오고 상황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많이 공부할수록 힘듭니다. 행정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공부할 때는 기준이나 논리 전개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쭉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행정학은 선생님마다 다양한 걸 제시할 거예요. 모든 선생님마다 똑같은 답이 없어요. 수학을 문제 푸는 것도 여러 가지 푸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이란 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어느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패턴을 A, P, B, C, D 다 갖고 있으면 어때요? 오히려 더 혼돈스러운 거 이게. 혼돈스러운. 그래서 행정학을 풀어갈 때는 어떤 있잖아요. 논리를 추론하는 아주 그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든 파트에 다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있잖아요. 빨리 있잖아요. 우리가 빠른 시간에 잡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지 마세요. 교과서 가지고 독학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독학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독학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에서 10년 걸릴 겁니다. 예. 물론 그것도 된다는 보장이 못해요. 왜냐면 못하지만 5년 이상 걸릴 겁니다. 돌아서서 보면요. 제가 강의하기 전 단계까지 오는 시간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에 공부를 오래 했었어요. 경병을 해갖고 고시 공부 한 7년 했었고 그때 행정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있잖아요. 알긴 뭘 알아요. 사실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안 척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 과정에서 박사 과정을 뒤늦게 갔어요. 나이가 들어갖고 갔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앞에서 혼자서 독학했던 추론이 가지고 너무 길었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여러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저는 있잖아요. 이 기준을 있잖아요. 좀 단순화시킬 겁니다. 단순화시켜갖고 할 테니까 요거대로만 그냥 하세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단순해서. 제일 많이 앞으로 얘기할 게 국가론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 국가론을 얘기할 건데요. 입법국가, 행정국가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법학에서 얘기할 때는 법치국가, 복리국가로 불러요. 국가론 가지고 보는데 국가론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일 거예요. 붙이고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거든요. 시장과 정부 중에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 이거 설명 파트예요.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 논리예요.
사실은 단순 논리 아니죠. 단순하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 틀은요, 어느 게 더 좋으냐, 이 문제에게 어느 게 더 좋으냐. 자, 제일 대표적으로요,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부동산 있어요. 아니면 요즘 코로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란 부분을 그냥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요,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다른 말로 규제를 불러요.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은, 이 두 가지 논리거든요. 두 가지 논리인데, 이걸 기계적으로 기억한 게 아니고, 내가 했잖아요. 추론해 보셔야 돼요. 그냥 시험 문제라는 거는 똑같은 문제 나오진 않아요. 똑같이 나온 건 아닌데, 추론해야 돼요. 추론해갖고, 자율성이 좋은지, 정부 개입이 더 좋은지, 이런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중간에 부동산 가격 폭등했었죠. 거의 2배 정도 더블 스코어로 올랐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리면은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당연히 뭔가 해야죠. 그래서만 정부 개입이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는 부동산 규제를 불렀어요. 그럼 나중에 공부가 더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규제는 어떤 게 있나 또 이렇게 나눠질 거 이게. 규제는 도대체 어떤 방식이 있나? 가격 규제가 있고 뭐 진입 규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인데 본질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율에 맡긴 게 더 효율적인 건지 또는 정부 개입이 더 바람직한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두 가지 판단이 있어요.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자. 두 번째는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걸릴 사람 걸리고 그래갖고 어때요?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어느 게 맞다는 것은 아무도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은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 처음에 노르웨이하고 핀란드가 상반된 방식이었거든요. 한쪽은 풀어주고 한쪽은 개입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풀어준 나라가 거의 폭망했거든요. 근데 그건 언제였냐면요. 2020년도 얘기예요. 근데 2022년도 되니까 양상이 바뀌었고 지금은 정부가 강력히 재운 것보다는 차라리 어때요? 좀 걸려갖고 자연 면역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쪽으로 지금 바뀐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 자체가 약간 완화됐기도 해요. 그러니까 독성이 약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어때요? 이게 더 맞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여전히 집단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라는 문제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할까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행정학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자 복잡하면요. 단순한 시각을 본다고 했습니다. 요 가지고 본 겁니다. 요 가지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 용어가 색채를 입혀주면 됩니다.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써요. 이게 행정학적 표현입니다. 이게. 방금 얘기한 거죠. 그죠? 시장 실패. 내버려뒀더니 어떻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할 부분이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전체 줄거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용어는 어느 과목이나 다 필요해요. 행정학이든 행정법이든 다 똑같아요. 전문 용어는 그걸 익히는데 적어도 한 4개월 이상이 걸려요. 이건 모든 과목이 공통이에요. 공통이고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눈이 조금 띄기 시작해갖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공부를 하면서 적절한 범위를 공부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몇 점 받아야 이게 합격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몇 점 받아야 아시잖아요. 우리가 1회에서부터 10회까지 시행이 됐어요. 4회까지 시행이고 5회부터 10회까지 시행이고 이게 시험이 패턴이 좀 양상이 바뀌었어요. 20문항 시험에서 25문항으로 문항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6회에서 5, 6, 7회가 가장 시험이 가장 피크를 했던 시점이에요. 난이도가 극상이었던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5, 6, 7 이때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 갖고요. 과거에 고시급 이상의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다 지금은 어때요? 그냥 지금은 있잖아요. 그냥 중수준에서 계속 평탈치고 있어요. 지금 한 3년째 계속 평탈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지금은. 물론 몇 문제는 어렵죠. 그렇지만 대부분 쉬운 문제예요.
대우 문제. 그래서 현재 입장을 본다면은 70점에서 80점 요 선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인 점수를 얘기한다면 이 정도 받는 게 여러분 현실적 점수거든요. 그죠? 현실 이 정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60점 받으시려고요? 이건 너무 위험하죠. 60점 받다가 이제 잘못하면 진짜 2차 구경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70점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어때요? 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범위와 난이도 설정입니다. 이게 되면은 거기에 적합한 학습이 나옵니다. 범위와 난이도입니다. 이 부분을 중간에 제가 만들게요. 100점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8개월 또는 6개월은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못합니다. 현실적 점수를 받아야 돼요. 현실적 점수를 받으려면요. 이 정도지, 그죠? 현실적 점수를 받으려면 사실 6개월 이내에 공부하는 게 빠듯해요. 빠듯하지만은 가능하냐 물으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땐 두 가지 기준 잡습니다. 자,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 시험 문제를 분석할 때는 두 가지 기준. 1번, 빈도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난이도 분석입니다. 빈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나온다, 상. 보통 나온다, 중. 거의 안 나온다, 하이. 난이도도 어때요? 상, 중, 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빈도가 높은 영역 무조건 해야 되겠죠. 많이 나오는 영역.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상중하 있어.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건 반대죠. 그죠? 난이도는 반대죠. 난이도는 높은 걸 공부하면 어때요? 거의 틀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에서 난이도 맞춰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략적 판단이거든요. 전략적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전략적 판단. 그래서 전략적 판단에 맞춰갖고 일단 범위 설정, 난이도 설정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뭐 가지고 한다? 빈도 분석입니다. 범위는. 범위 설정은 빈도 분석이에요. 행정학은 엔들리스예요. 학문적 의견 끝이 없어요. 바운드리가 없어요. 바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 가지고 나온 패턴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가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횟수도 거의 적정한 횟수로 맞출 거예요. 현실적 가능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7일간 공부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시려면 못할 거예요. 아마. 죽어요. 처음에 의욕적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려워. 그래서 조정한 거예요. 조정해갖고 우리가 현실도 약간 타협하고 수험생으로서도 좀 타협하고 해갖고 적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가도록 할게요. 같이 가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해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선생님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공부하도록 하고 싶다 또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동기부여 끝없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교류 외엔 없는 것 같아요. 교감인 것 같아요. 교감인 것 같아요. 교감은 계속 우리가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어요.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건 또 공부가 성취도 높을 겁니다. 자, 뭐 얘기하다가 5분 만에 한다는 게 2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금방 지나갔네요. 근데 여러분 첫발이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한 발 딛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험 날짜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하다 보면 됩니다. 그냥. 자, 이건 좀 간략하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